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후한 채점관이 왜 하필 지금 빨간 펜을 들었을까요? IMF가 중국 경제에 대한 최신 평가를 내놨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아니, 합격점입니다. 2025년 실질 성장률 5%, 당국이 내건 공식 목표를 거의 정확히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합격점을 준 바로 그 IMF가 같은 보고서의 주문사항을 산더미처럼 달아놨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목표 점수를 받아온 학생한테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그 옆에다 이 답안은 푸는 방식이 근본부터 잘못됐다고 빨간 펜으로 길게 적어놓은 모양새예요. 칭찬하면서 찌르고 안심시키면서 불안을 남긴다. 이 기묘한 온도차에 이번 일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했다는 헤드라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그 5%란 숫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걸까요? 둘째, 진짜 문제가 성장률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면 그 파장은 한국의 어떤 모습으로 날아올까요? 오늘은 이걸 세 겹으로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표면, IMF가 내놓은 숫자와 경고. 다음은 구조, 부동산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지방정부의 빚, 마지막으로 그 흔들림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되돌아오는지까지 한 장씩 차분히 넘겨보죠.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률 뉴스가 아닙니다. 숫자는 다시 칠할 수 있어도 토대는 다시 칠할 수 없다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 헤드라인은 대부분 중국 5% 달성에서 멈춥니다. 그 뒤에 붙은 경고문을 끝까지 읽고 전해주는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서의 뒷장부터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약속드린 대로 표면, 동기, 결과 이 세 단계입니다. 먼저 표면부터 정리하죠. IMF에 따르면 중국의 실질 GDP는 2025년에 5% 성장해서 공식 목표를 거의 그대로 맞췄습니다. 2026년 전망은 4%대 2027년도 그 언저리입니다. 작년 12월 스태프 보고서에서도 그 뒤에 연례 심사에서도 IMF는 이 4%대 전망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어요. 세계 전체 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거론되는 시대에 4%대라면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줄만 세워놓고 보면 둔화는 맞지만 붕괴와는 거리가 멀다고 익혀요. 그래서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꽤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26년 성장 목표를 4.5에서 5%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1991년 이후, 그러니까 30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치입니다. 몇 년 내내 5% 안팎을 외치던 나라가 드디어 목표 자체를 한 단계 내렸어요. 듣기에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더 이상 5%를 장담할 자신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자백한 셈이거든요. 겸손해진 게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줄곧 강세를 연출해온 나라가 스스로 간판 숫자를 내린다는 것, 이거 상당히 무거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잊으면 안 되는 게 그 5%라는 숫자 자체의 신뢰성입니다. 중국의 공식 통계는 오래전부터 실제보다 좋게 포장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어요. 지방이 중앙에 보고하고 그 숫자가 단계를 거쳐 취합되는 사이에 불편한 숫자가 조금씩 다듬어진다는 그런 구조적 의심이 따라붙어 온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각 지방이 보고한 성장 수치를 전부 더하면 전국 수치를 넘어서는 일이 되풀이돼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온 나라가 박수를 치는 그 화려한 옷이 정말 있기는 한 건지 벌거벗은 임금님의 행차가 자꾸 겹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여기서 국제기구와 중국 사이의 전적을 하나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내던 기업 환경 순위, 이른바 두잉 비즈니스를 둘러싸고 2018년 중국 점수가 부자연스럽게 끌어올려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어요. 외부 조사에 따르면 원래대로면 순위가 내려가야 했는데 중국 쪽의 강한 불만을 의식해 전년 수준으로 억지로 맞춰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큰 돈을 대는 대주주 앞에서 쓴소리하기 어려운 구도, 사람 사는 세상 어디에나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렇게 후하게 봐주던 쪽에서조차 이번엔 굳이 빨간 펜을 들었다는 것. 평소 덕담이 특기인 상대가 일부러 쓴소리를 골라서 했다는 것.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일단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5% 안팎이라는 숫자는 오랫동안 정권 안정을 떠받치는 간판이었어요. 성장이 이어지니까 웬만한 불만은 눈 감아주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내일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맞춰야 하는 숫자였던 거죠. 경제의 실력을 재는 잣대이자 동시에 정치에 체면이 걸린 숫자. 자,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죠?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IMF가 이번에 국내 최대 리스크로 콕 집은 건 성장률이 아니라 부동산이었습니다. 그것도 표현이 묘하게 아픕니다. 예상을 웃도는 상정보다 깊은 침체라고 적었어요. 목표 성장률은 달성했다면서 부동산은 생각보다 깊다. 합격점을 준 바로 그 입으로 바닥이 어딘지 안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온도차가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섬뜩한 대목이에요. 왜 부동산이 그렇게까지 무거운 문제인지 시간을 조금 되감아 보겠습니다. 중국 부동산은 오랫동안 선분양, 그러니까 완공 전에 구매자한테서 대금을 먼저 받는 방식이 왕도였습니다. 개발업체 입장에선 꿈 같은 구조예요.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건물에 돈을 먼저 받고 그 돈으로 다음 땅을 사고 다음 프로젝트를 돌리고 회수한 자금으로 또 사고 또 돌리고 한마디로 거대한 자전거 조업입니다. 땅값이 오르는 동안에는 모두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였죠. 실수요를 한참 넘는 물량이 그렇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페달을 멈추면 쓰러집니다. 구매자한테 받은 돈은 업체 입장에선 사실상 빚이에요. 갚기도 전에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돌리면 부채만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중국 정부가 드디어 세계의 레드라인이라는 규제를 꺼냈습니다. 부채 비율 상한, 자기 자본 대비 비율, 현금 보유 수준, 재무가 불안한 업체는 돈줄을 죄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터집니다. 규제 자체는 정론이었어요. 과도한 차입을 멈추고 투기를 시키자. 말은 다 맞습니다. 문제는 선을 그어보니 대형사 대부분이 이미 그 선을 밟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룰이 틀린 게 아니라 룰을 들이대는 순간 이 업계는 사실 전원 아웃이었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불을 끌려고 호스를 들었더니 소화 대상이 업계 전체였던 셈이죠. 그 뒤는 아시는 대로입니다. 30곳이 넘는 개발업체가 줄줄이 채무 불이행에 빠졌고 업계의 큰 손이던 비구이 위안까지 청산 관련 절차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헝다가 있었죠.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개발업체로 불리던 헝다는 2024년 초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고 거래가 정지된 채 18개월을 보냈고 2025년 8월 25일 마침내 홍콩 증시에서 정식으로 상장 폐지됐습니다. 상장 16년 역사가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보도에 따르면 부채는 2조 4천억 위안 규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자릿수를 세는 것조차 싫어지는 금액입니다. 한때 중국 번영의 상징으로 한껏 치켜 세워지던 기업이 이제는 실패의 상징으로 교과서에 실리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다만 여기서 끝났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헝다의 퇴장은 분명 하나의 막내림입니다. 그런데 그건 끝이 아니라 뒷정리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뜻에 가까워요. 한 회사가 무대에서 내려가도 무대 자체가 기울어진 채라면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위기가 가장 잔인한 형태로 드러난 건 따로 있습니다. 미완성인 채 방치된 아파트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 많은 물량이 완공 전에 팔렸습니다. 산 사람은 계약금을 내고 곧바로 대출 상환을 시작해요. 그런데 업체 자금줄이 막히면 공사가 멈춥니다. 집은 안 올라가요. 그런데도 대출 고지서만 매달 꼬박꼬박 날아옵니다. 올라가지도 않는 집을 위해 빚만 갚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분노한 구매자들 사이에선 완공이 안 되면 상환도 없다는 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까지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한 건 감정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판이 이미 깨진 겁니다. 물론 중국 당국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대출 금리를 내리고 구매 제한을 풀고
미완성 물량을 끝까지 지어 넘기라고 자금 지원까지 붙이고 쓸 수 있는 카드는 그야말로 연달아 꺼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정작 집값 하락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사기 좋게 만들어줘도 서둘러 사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원책이 나올 때마다 사정이 그렇게까지 심각하냐는 불안이 번집니다. 약을 쓸수록 병이 깊어 보이는 얄궂은 역효과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 물을 부을수록 독 밑에 구멍만 더 또렷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오랫동안 땅을 팔아 살림을 꾸려왔어요. 개발업체에 토지 사용권을 팔고 그 돈으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리고 월급을 줬습니다. 부동산 붐이 곧 지방재정의 엔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엔진이 꺼졌어요. 업체가 땅을 안 사면 지방 수입은 단숨에 쪼그라드는데 과거에 쌓아둔 빚의 상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한기가 그대로 지방정부의 자금줄을 조이는 구조예요. 위기 하나가 다음 위기에 불을 붙이는 이 모양새 사슬로 배들을 묶어놨다가 불씨 하나에 전선 전체가 타들어가던 적벽의 연안개가 자꾸 떠오릅니다. 게다가 그 뒤에는 더 조용한 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에요. IMF 분석에 따르면 GDP 디플레이터라는 물가지표가 계속 내림세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5년에 거의 0, 2026년에도 0%대에 그칠 전망입니다. 보통 나라라면은 물가가 안정돼서 좋은 일 아니냐고 하겠지만 여기가 함정이에요. 집값은 내리고 임금은 안 오르고 미래가 불안하니 지갑을 닫고 다들 닫으니 물건이 더 안 팔리고 안 팔리니 기업은 값을 더 깎고 이 악순환이 디플레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이웃 일본이 잃어버린 몇십 년이라는 이름으로 길게 알았던 그 병의 초기 증상과 닮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냉기는 특히 청년들의 발밑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이제 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올라와 있어요. 당국은 도시 일자리 1200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깃발을 흔들지만 집값은 내리고 취업은 좁고 앞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소비를 늘리라는 구호에 지갑을 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문제는 소비자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못 믿어서입니다. 그래서 IMF의 빨간 펜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산업 보조금을 GDP의 4% 수준에서 2%로 절반으로 줄여라.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 짊어진 지속 불가능한 빚을 제대로 재편하고 더는 쌓지 마라. 안에서 소비가 약하니 만든 물건을 밖에 내다 팔기 위해 값을 누르기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쏟아붓는 지금의 구도로는 중국 정도의 덩치가 수출에 기대어 고성장을 유지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무역 흑자가 크게 불어난 걸 두고도 IMF의 진단은 정반대였어요. 이건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집안에서 돈이 안 돌아 밖으로 밀려 나오는 병의 증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얄궂은 그림이 하나 더 떠오릅니다. 중국은 시장의 역동성을 빌려 세계의 공장이 됐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법은 아주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런데 손실을 청산하는 법, 아픈 조정을 받아들이는 법은 끝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IMF한테서 보조금 줄이고 빚 정리하라는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기본 상식을 거꾸로 한 수배우는 처지가 된 겁니다. 버는 구조는 열심히 베꼈는데 손해를 정산하는 구조는 영 서툴다. 여기까지 오면 해설이 아니라 답안지 채점에 가깝죠. 물론 바깥바람이 조금 풀린 사정도 있긴 합니다. 작년 11월 미국과 중국이 1년짜리 관세 휴전에 합의했고 관세가 일부 내려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를 다소 늦췄습니다. IMF가 올해 전망치를 약간 올린 배경에도 이 관세 완화와 내수 부양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병이 난 게 아니라 진통제가 듣고 있는 것뿐이에요. 관세가 내려가면 수출이 잠시 숨을 돌리고 부양책을 쓰면 숫자가 잠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상처도 디플레의 냉기도 지방의 빚도 무엇 하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IMF 스스로도 통상 갈등을 여전히 최대 외부 리스크로 꼽고 있어요. 휴전은 어디까지나 휴전이고 기한이 끝나면 같은 문제가 같은 얼굴로 돌아옵니다. 뼈에 든 병을 고치려면 칼을 대야 한다는 화타의 진단 앞에서 끝내 칼을 거부하던 조조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성장률은 성적표가 아니라 정권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지키려고 보조금이라는 링거와 빚이라는 진통제를 계속 꽂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정확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 경제가 식으면 한국엔 뭐가 날아오는가? 이걸 강 건너 불구경으로 보다간 발등을 지킵니다. 첫째, 디플레이션의 수출입니다. 한국은 수출의 큰 몫을 중국에 기대온 나라고 그 중에서도 중간재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 공장이 식으면 우리 수출 전선부터 한기가 돌아요. 그런데 이번 국면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식어버린 중국이 이제는 우리 시장과 세계 시장의 경쟁자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 안에서 안 팔린 철강, 석유화학 제품,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가 보조금을 등에 업고 헐값으로 국경을 넘어옵니다. 가뜩이나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 우리 철강과 석유화학 그리고 2차 전지 업계가 정면으로 얻어맞는 자리예요. 상대는 국가 보조금을 짊어지고 가격을 내리꽂는데 이걸 순수한 자유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유럽과 미국이 중국발 과잉 생산 유입에 바짝 경계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 싼 값에 국내 산업의 체력이 빠지면 마지막에 곤란해지는 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둘째, 공급망입니다. 히토류 규제가 풀렸다, 죄였다 하는 걸 우리는 작년에 똑똑히 봤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카드는 외교의 무기가 되기 쉬워요. 그리고 한국은 이걸 피부로 아는 나라입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기억하시죠? 트럭이 멈추니 물류가 멈추고 물류가 멈추니 일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소수는 첨단 소재도 아니었어요. 그 평범한 품목 하나가 막힌 것만으로 나라 물류가 휘청였다는 게 진짜 교훈입니다. 히토류처럼 대체가 어려운 품목이라면 충격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옆집 보일러가 터졌는데 우리 집 배관 점검을 미룬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셋째, 돈의 문제입니다. 헝다 사태는 홍콩을 거쳐 중국에 투자하던 해외 투자자들에게 차가운 현실을 보여줬어요. 막상 일이 터지면 본토에 있는 자산에는 거의 손이 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로 수많은 국내 투자자가 눈물을 흘리는 걸 바로 엊그제 봤습니다. 같은 수업료를 2번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단정은 피해야 하지만 짚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가 막힌 나라가 안에 불만을 돌리려고 밖으로 강경해지는 것.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된 패턴입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이런 경제적 공경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경제가 나쁘니 반드시 군사적으로 움직인다는 단정은 난폭하고 여기서는 분명히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 리스크와 지정학 리스크가 종종 같은 방향을 본다는 사실 자체는 냉정하게 그리고 방심 없이 봐둬야 해요. 지금 정부가 동맹은 단단히 다지면서도 중국과는 관리 가능한 안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신중하게 줄을 잡는 것도 정확히 이 파도를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면 대결로 가자는 쪽도 반대로 확 기울자는 쪽도 이 판을 절반만 읽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파장을 한 줄로 엮어서 보여주는 보도, 지상파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 뉴스를 경제 얘기로만 닫아버리면 정작 제일 중요한 대비를 놓치게 됩니다. 처음에 그 교실로 돌아가 보죠. 선생님이 합격점을 주면서도 빨간 펜을 놓지 않던 장면 말입니다. 이제는 그 빨간 글씨가 칭찬보다 길었던 이유가 보이실 거예요. 숫자는 다시 칠할 수 있습니다. 목표치도 조정하면 되고 부양책으로 한 분기쯤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의 상처, 디플레의 냉기, 산처럼 쌓인 지방의 빚이라는 토대는 칠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화장으로 주름은 가려도 골격은 못 바꾸는 것과 같아요. 감추고 싶은 약점일수록 오히려 세계의 눈에는 더 잘 보입니다. 5%는 누구를 위한 숫자였느냐는 처음 질문의 답은 이제 나왔습니다. 정권의 안정을 위한 간판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답이 끝이 아니에요. 그 간판을 지키기 위해 다음에 꺼낼 카드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IMF가 4%대 전망을 언제까지 유지하는가? 하향 조정이 나오면
그건 진통제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 집값 하락이 멈추는가? 바닥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지방재정도 소비 심리도 돌아서기 어렵습니다. 셋, 이게 최대 관전 포인트인데 중국이 IMF 권고대로 보조금을 진짜 줄이고 빚을 진짜 정리하느냐. 개혁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끊으면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반발하고 빚을 정리하면 과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고통 없는 청산은 없고 그 고통을 감당할 각오가 지금 체제에 있는가? 여기를 보면 진심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숫자는 합격, 중간 과정은 빨간 펜. 여러분은 이 상태를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깊은 구조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되돌아옵니다. 앞으로도 헤드라인 너머의 구조를 같이 차분하게 쫓아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뉴스의 답안지를 같이 채점해 보겠습니다.